조금씩 약간 늘리고 있어요. 앞쪽에서 가장 간단한 소켓의 1대1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메시지 큐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딜러 라우터 패턴,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이런 거를 만들 거예요.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딜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통상 그냥 이를 요청하는 애 수도 있고 요청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리퀘스트에 해당하기도 하고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이런 여러 명이 통상 이 라우터 기능을 패턴을 수행하는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각각 요청하는 일은 다르겠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들이 본인이 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을 요청을 얘한테 할 건데 얘가 라우터 기능을 하고 있는 서버에게. 그러면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은 라우터를 통해서 서버에게 전달이 되고요. 이 라우터는 그 TCP/IP 3계층의 IP 라우터 아닙니다. 제로 메시지 큐 라우터 패턴이에요. 그러면 서버는 다시 이 일을 여러 명에게 뿌릴 거예요. 마치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파이프라이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봤었던 푸시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요. 뭐 푸시풀을 짤 때에도 뭐 그 비슷한 것을 푸시풀로도 짤 수는 있죠. 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딜러가 서버에 있는 딜러가 워커에게 요청을 하면 푸시풀과 다르게 푸시풀은 푸시한 애가 보내면 풀한 애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쌍방향으로 다시 워커의 딜러가 이 서버에게 딜러에게 보낼 거예요. 따라서 푸시풀하고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정보가 어떻게 간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면 서버가 적정한 워커에게 일을 줘요. 그리고 워커가 일을 마치면 서버가 받고요. 다시 서버가 받은 일을 요청했었던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쪽에 썼던 것들은 되게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1대1로 오고 가거나 1대 N으로 오고 갔던 그런 거였고 혹은 한쪽이 뿌리면 일방적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한쪽이 뿌리고 일방적으로 또 뿌리는 그래서 오고 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 경우에도 오고 가는 것을 반을 쪼갰죠. 다 의미가 있는 패턴들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이런 기능을 짤 땐 이런 패턴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설명할 패턴이 이 딜러 라우터 패턴인데 딜러 라우터 패턴은 주로 언제 쓰느냐.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을 좀 더 고도화된 형태로 대부분이 1대 N과 N대 1이 섞여 있을 때 쓰게 되고요. 가장 흔한 예가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게 요구를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또 가져가는 이거 정확하게 리퀘스트 리플라이 비슷하죠? 얘하고 리퀘스트 리플라이 비슷한데 이게 좀 더 계층을 갖춰버려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요청이 전달이 돼서 작업을 마치면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뿌려지는 요런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을 쓰는 게 맞다? 딜러 라우터 패턴을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딜러 라우터 패턴 자세히 쳐다보면 쓰임새가 여럿 있어요. 찍어서 질문하면 압박 면접도 아니고 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니 자발적으로 이런 딜러 라우터 패턴의 본보기가 될 만한 예제를 스스로 얘기해 볼 만한 사람이 있나?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볼래요? 조선은 수업에서 침묵이지야. 자세히 쳐다보면 굉장히 쓸 일이 많은데 우리가 통상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프론트엔드를 유저라고 칭하고 백엔드를 서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쵸? 근데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눕니다. 이 경우에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애를 주로 프론트엔드라고 칭하기도 하고 프론트엔드, 프론트 서버. 백엔드는 프론트엔드가 사용자로부터 뭔가 요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대응을 하다가 필요시에 추가적인 일을 해주기 위해서 뒤에 있는 서버, 앞에 있는 서버와 뒤에 있는 서버로 나누기도 하는데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 왜 전형적이냐?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일이 모두 동일한 작업을 하는 애들에게 전달이 되고 응답도 동일하게 전달이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은 웹서버예요. 사용자가 누구건 간에 그 웹서버 기능을 수많은 웹서버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동작을 하는 단지 그냥 용량 문제 때문에 쌍둥이들이 늘어난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웹서버들을 뒤에 둔 후 실질적인 사용자의 HTTP 리퀘스트는 뒤에서 처리하는데 웹브라우저들이 보낸 HTTP 리퀘스트를 일단 한 놈이 받아서 얘가 이제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던지든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워커가 만들어낸 HTTP 리스폰스를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서버가 하는 역할은 주로 무엇이다? 뒤에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 100명의 HTTP 리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면 균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워커들이 기능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들은 뭐를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그 작업에 적정한 애한테 전달하고 걔가 다시 결과를 돌려주면 앞쪽으로 보내는 거죠. 누군가가 뭐 이체를 요구하는데 이체 서버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고 누구가 금융거래 조회를 원하면 조회 서버에게 주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이런 모델일 때 우리가 뭘 쓴다? 지금 보고 있는 이 3티어의 모델 그리고 딜러 라우터 모델 패턴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포석은 리퀘스트 리플라이 패턴의 조금 향상된 버전? 이런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라우터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인데 라우터라는 것은 A로부터 온 것을 받아 B로 전달하는 거라 그랬죠. 이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왼쪽 끝에 있는 애가 요구한 결과가 어딘가로든 보내졌는데 다시 이 결과를 받으면 나는 왼쪽 끝에 보내줘야지.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이 뭐 제로 메시지 큐의 라우터는 이러하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정의되진 않았지만 통상 매뉴얼이라든지 설명서에 있는 기준이라면 N대일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을 때 N 중에 하나로부터 요구를 받았고 우리가 다시 N 중에 하나 그놈을 측정해서 결과를 돌려줄 때 우리가 이런 라우터 패턴이 필요합니다. 딜러는 통상 그냥 요구하고 있는 종단, 결과를 만들어낸 종단이에요. 본인이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받을 때 받는 거죠. 보내고 싶을 때 보냈고요. 받을 때 받잖아. 상대는 누구예요? 서버 하나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서버밖에 안 보여요. 서버 입장에서는 여러 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 딜러 패턴에 대해서 라우터 패턴으로 대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앞쪽에 있었던 그 서비스 그림들은 다양한 패턴들을 조합을 해서 심지어 소켓만으로 사용해서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로 메시지 큐의 장점이 가이드북이 있다, 뭐 60개, 70개의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에 대한 설명과 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서비스를 짤 때는 이렇게 제로 메시지 큐를 쓰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부분의 이 주소창을 보면 여기에 지난번에 봤었던 그 제로 메시지 큐 가이드에서 지금 예제를 끌어오고 있어요.
이게 오피셜 가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로 메시지 퀸 다 비동기라고 얘기를 했죠. 앞쪽에서도 별도의 뭐 우리가 동기식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부터 요청을 받고 다시 돌려줘야 될 때 화살표가 양방향이죠. 이때 끝에 있는 애들은 딜러 패턴을 주로 쓰고요. 이렇게 받아야 돼서 즉 N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는 이제 라우터 패턴을 주로 씁니다. 자, 그런 경우에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그림을 자세히 쳐다보면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애들은 눈에 바로 들어온 클라이언트가 있죠. 또 있어요. 늘었다가 줄었더라 할 수 있는 애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CPU와 디스크를 생성하고 필요 없으면 없애죠. 결국 워커들도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 우리가 바인드 처리와 커넥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들이 커넥트하고 워커들도 기능적으로는 얘네들이 서버죠, 사실은. 서버인 얘가 딜러를 통해 요구하는 일을 수행하는 기능적 서버는 워커지만 제로 메시지 큐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으니 결국은 커넥트를 해야 되는 애들이고 바인딩은 누가 한다? 가운데 있는 애죠. 클라이언트건 워커건 생겼다 없어질 수 있는 애들이고 이 경우에 계속 유지되는 거는 서버가 위던 아래던 모두 바인딩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래서 이제 서버에게 연결을 하고요.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서버는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하나, 제로, more, 즉 아무것도 응답이 없을 수 있고 되긴 있겠죠. 복수로도 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동기적인 모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은 본인이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요청을 앞쪽에서의 요청에 대해 응답이 없더라도 보낼 수 있어요. 서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른 응답들을 수시로 보내는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사실상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하지만 그것이 뒤쪽에 있는 수많은 서버들에까지도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의 딜러 라우터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써져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서버에 대한 코드고요. 이 정도까지 오면 좀 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이 서버는 요 중간에 있는 라우터 딜러를 가지고 있는 서버와 이 워커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딜러에 해당하는 거를 라우터 여기 있죠? 딜러 여기 있어요. 이거를 껴안고 있는 중간에 있었던 모듈을 서버 태스크라는 클래스로 우리가 만들 거고요. 심지어 스레드 기법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워커에 해당하는 애를 위해서 보는 것과 같이 서버 워커를 다시 파이썬의 기본 스레드를 사용을 해서 만들고 얘가 딜러가 들어가 있었죠. 여기 딜러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서버와 워커를 우리가 server.python에서 만들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보는 것처럼 client.python에서 만들 겁니다. 클라이언트부터 그냥 잠깐 먼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했었던 거를 쌓아 올리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한다? 파이썬 인터프레터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로 전달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줄 겁니다.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그 문자열은 메인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니 이때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애를 이제는 우아하게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걔한테 본인의 아이디 입력받은 걸 전달을 하고 그 스레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자,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스레드를 오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init에 의해 가지고 컨스트럭터 있죠? 사용자가 실행하면서 줬었던 이 클라이언트를 본인의 내부 아이디에다 저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thread,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이 수행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컨스트럭터를 넘겨서 위쪽에 있는 애들을 실행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런의 스타트에 의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이 런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런 함수를 현재 지금 오버라이드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 이 안에는 일단의 제로 메시지 큐 기능이 있습니다. 컨텍스트 만들어서 딜러로 동작을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본인의 아이디를 이렇게 문자열로 하나 만들었어요. 아이디를 유니코드 문자열, U가 유니코드예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로 메시지 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이 커넥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딜러가 이제 5570으로 커넥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하는 거는 서버잖아요. 따라서 5570 포트가 어디 있을지 찾아가 보면 5570 라우터에 해당하는 애한테 연결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 만들고 소켓 연 다음에 커넥트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 앞단에 있는 라우터가 얘한테 1을 던지면 그걸 받아서 처리하고 다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따라서 가져오는 게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샌드하는 기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무한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동작하는 것을 이제 말을 잘못했네. 쏘리 헷갈렸어요.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로 메시지 큐를 해가지고 커넥트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요청을 라우터 쪽으로 전달하는 거죠. 교수님이 클라이언트 설명하다 갑자기 워커 쪽으로 돌아섰네. 따라서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할 것을 라우터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 결국 라우터가 워커까지 갔다 오는 거니까, 보는 것처럼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주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샌드하는 거죠. 샌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보를 내가 몇 개째 보내는지를 하기 위해서 임시 변수를 뒀고요. 그래서 보낼 때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했어요. 실제로 보내는 건 내가 n번째 거를 요청을 해요. 요 문자열밖에 없습니다. 보내고 너무 많이 보내면 좀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1초 쉬었어요. 1초 쉬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섰던 폴이 등장을 합니다. 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폴을 재밌는 게, 폴은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끌어온다라고 얘기했죠. 재밌는 게 딕셔너리로 컨버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켓에다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슬립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앞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워커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결과도 돌려줄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라우터한테 요청은 하나만 했는데 워커까지 거쳐가지고 결과가 돌아오는데 두세 개가 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여러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바꿨고요. 그게 이제 소켓 안에 있을 때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소켓으로 받은 후 이 소켓의 정보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자. 방금 설명하면서 딕셔너리라든지 지금 여러 개의 딕셔너리 중에 하나를 끌어오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파이썬의 기초 문법인 그 딕셔너리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에서 하나를 끄집어 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파이썬 문법 쳐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따라서 샌드하고 가져오고 2개 이상일 때 그 2개 이상인 거를 화면에 뿌리는 겁니다. 화면을 뿌리는 거고요. 이때 내가 폴 방식으로 읽을 거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는데 보는 것과 같이 제로 메시지 큐에 폴러라는 거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폴러라는 거를 써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정보를 받고자 하는 소켓, 여기 소켓 있죠. 소켓을 입력으로 주고 내가 읽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가 뭐가 쌓인 거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폴러로 만들어 놓고 그 폴러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있을 때 내가 읽어온다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죠? 그런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제로 메시지 큐가 2개 이상이 잔뜩 쌓였을 때에 본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끌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객체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객체를 만든 다음에 등록해야지. 도대체 어디에서 뭐가 온 것이 궁금한데 소켓에서 여러 개가 오는 거, 뭐가 오든 상관없어. 이 소켓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소켓이에요. 따라서 딜러 소켓에서 데이터가 뭐든 오든 간에 오면 나는 지금부터 읽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폴을 한 겁니다. 1단계 만든다, 2단계 본인이 원하는 읽고자 하는 소켓과 이벤트를 등록한다, 3단계 읽어온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단순하죠? 보내고 1초 쉬었다가 2개 이상이 오면 화면에 뿌리고 다시 또 그 작업을 반복을 합니다. 끊임없이 해요. 따라서 이건 컨트롤 C로 프로그램 종료해야 되는 거라 밑에 의미가 없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라우터 보러 갑시다. 워커. 자, 맨 아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입력 파라미터가 있네요. 사용법을 간단히 교수님이 써놨어요. 파이썬 인터프레터의 소스 코드. 숫자 하나가 있는데 워커를 몇 개 띄울 건지를 조절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2를 주면 워커는 1개, 2를 주면 2개. 그림처럼 하고 싶으면 3을 주는 거죠. 3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라우터는 하나 기본으로 뜨는데 워커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때 이렇게 숫자를 줄 거예요. 하나라고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쏘리. 지금은 3개 딜러. 캡처를 잘못했네. 요 경우에는 하나를 한 거고 요 경우에는 1개 서버니까 하나로 한 거고 잠깐만. 글자도 잘못 썼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틀렸고 영어는 맞아요. 이 경우에는 워커가 하나가 뜬 거고 싱글 스레드로 이 경우에는 워커가 4개 뜨는 걸로 워커가 3개 뜨는 걸로 3개 뜨는 걸로 해서 돼 있어요. 교수님 이거 잘못 쓴 거는 문자는 수정을 다시 할게요. 이거는 1개 워커, 다음 페이지는 3개 워커. 4threa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워커를 스레드로 실행할 건데 몇 개의 워커를 띄울지 이렇게 숫자를 주도록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서버 태스크가 라우터에 대한 거고 서버 워커가 워커에 대한 거니 그에 맞춰서 메인 함수에서 스레드를 객체를 실행을 해야죠. 메인에서 실행하는 객체는 하나, 라우터에 대한 것만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라우터를 실행을 하고요. 그런데 띄워야 될 워커의 개수는 입력 파라미터로 줄 거고 이렇게 스레드 객체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 조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라우터에 해당하는 애가 수행이 돼서 열심히 일을 수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라우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띄워야 될 워커의 개수를 입력 파라미터로 받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을 스레드를 초기화하는 작업이 있고요. 실행해야 될 워커의 개수는 입력 파라미터 받은 거는 일단 내부 변수로 저장을 했어요. 실제 워커를 띄우는 작업은 이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런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워커를 여러 개 띄웠을 때 관리는 해야 되니까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포문이 워커의 개수만큼 돌아가면서 워커 클래스, 워커가 돌아갈 그 클래스를 보는 것과 같이 반복으로 생성하고 스타트 시킨 후 리스트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1개면 1개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3개면 3개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해서 관리할 겁니다. 그 전에 라우터라는 애는 서버라는 애는 기본적으로 라우터 패턴과 딜러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보는 것과 같이 제로 메시지 그 컨텍스트를 실행을 해서 앞쪽에 해당하는 라우터 소켓 만들었고요. 뒤에 해당하는 딜러 소켓을 만들었어요. 재밌는 건 앞쪽에 라우터 소켓 만들고 뒤에 있는 딜러 소켓 만들고 워커까지 띄웠죠. 근데 재밌는 거는 프록시라는 애가 나타나요. 근데 입력 파라미터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를 줬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뭐였냐면 여기 있어요. 라우터에 해당하는 소켓이 프론트엔드예요. 백엔드는 딜러에 해당하는 게 백엔드예요. 즉 라우터 소켓과 딜러 소켓이 있는데 그거를 입력 패턴을 주고 프록시라는 이름으로 실행을 시켰어요. 이 프록시는 제로 메시지 큐에 있는 프록시는 무슨 얘기냐면 프론트엔드에서 들어온 걸 그냥 백엔드로 백엔드에서 들어온 걸 그냥 프론트엔드로 보내서 아무것도 본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은 거를 포워드만 하는 즉 둘을 1대1로 매칭한 거예요. 프론트엔드에서 오면 백엔드로 백엔드에서 온 거 프론트엔드로 보내라고 했으니
라우터 소켓으로 받은 거는 딜러 소켓으로, 딜러 소켓으로 받은 건 라우터 소켓으로 그냥 포워드 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받아서 다시 그것을 소켓으로 내보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만들고 소켓에 리시브 호출하고 소켓에 샌드 호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제로 메시지 큐에서는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엔 프록시를 써가지고 두 개를 연결해 버리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서버 태스크 런을 통해 가지고 얘가 만들어진 거고 얘가 결국은 방법문 안에서 이 워커를 만드는데 워커 쪽으로 갑시다. 결국은 서버 워커죠. 서버 워커 쪽으로 갈 때에 i 값을 줬어요. i는 기본적으로 3개면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0, 1, 2라고 하는 인덱스죠. 인덱스 값 준 거예요. 너는 몇 번째 워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는 내부 변수로 저장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하나로 동작을 하고 있죠. 지금 소스 코드 하나예요. 따라서 제로 메시지 큐도 별도로 컨텍스트를 만들지 않고 재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컨텍스트를 그대로 줬어요. 줬고 이거를 재사용합니다. 재사용하는데 내부의 패러미터 컨텍스트에다가 줘서 따라서 전달받은 이 워커의 아이디 그 다음에 전달받은 쉐어할 컨텍스트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 얘는 단순하죠. 딜러 역할만 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딜러 소켓을 만들고 연결해야죠. 어디로 연결을 해요? 백엔드로 연결을 해요. 백엔드로. 백엔드가 여기 있어요. 이거를 TCP, UDP가 아니고 하나의 실행 프로그램이잖아요. 두 개, 하나가. 따라서 인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은 컴퓨터 안에 메모리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TCP, UDP처럼 복잡한 걸 쓰지 않고 아니 같이 실행이 되는 같이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조금 더 경량화된 통신 방식인 인메모리 프로세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백엔드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백엔드가 얘니까 얘가 여기로 커넥트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워커는 이제 그 서버에서의 이 백엔드 쪽으로 인프로그로 연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인딩을 할 때에 나는 TCP, UDP 같은 거로 받지 않겠어. 인프로그로 해가지고는 백엔드로 받을 거야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연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 조금 뭐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에 있었던 걸 그대로 끌고 온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클래스 객체에서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안에서 TCP, UDP가 아닌 인프로그로 하는 것들 뭐 이런 정도만 좀 바뀐 거지 자세히 쳐다보면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결국은 딜러가 보낸 것을 받아서 작업을 해서 돌려주는데 그 작업이라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리시브 하죠. 결국은 클라이언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그대로 에코 쳐줍니다. 에코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행이 하면서 이 서버에 해당하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입력 패러미터로부터 개수만큼의 워커를 생성하고 둘은 기본적으로 TCP, UDP가 아닌 내부 통신 방식으로 연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정보를 서버의 라우터가 받아 프록시로 1대1 연결한 딜러로 전달하면 딜러는 누구든 상관없으니 적정한 애에게 전달을 하고요. 얘는 에코치고 이것을 다시 받은 딜러는 라우터 기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뭐 예제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레드를 하나 띄웠을 때하고 트레드를 여러 개 띄웠을 때를 조금 구분해서 좀 보여주고자 했어요. 보여주고자 했는데 뭐 큰 차이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워커 스레드를 하나만 띄웠을 때를 먼저 우리가 실행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가 이제 왼쪽 상단이 서버 보는 것과 같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1로 끝나 있으니 스레드가 하나, 워커가 하나예요.
워커가 하나니까 제 혼자 바쁘겠죠. 그 다음에 3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서버를 실행하고요. 워커가 제로가 스타트 돼요. 보는 것과 같이 워커는 항상 제로로 돼 있죠. 클라이언트 1이 수행되면서 바로 날라오죠. 1번이 요청을 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1이 1번째 리퀘스트를 보냈다. 클라이언트 1이 2번째 리퀘스트를 보냈다. 근데 워커는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쭉쭉 클라이언트들이 살아나면서 일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레드를 워커를 3개 띄웠을 때, 워커를 4개 띄웠을 때, 쏘리. 숫자를 다 잘못 썼네. 워커를 4개 띄웠을 때. 요 슬라이드, 실행 화면에 대한 슬라이드는 제가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워커를 4개 띄웠을 때로 가봅시다. 이게 이제 워커를 4개 띄웠을 때. 실행 화면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3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게 했고요. 실행이 되면 앞쪽에서 워커 제로로만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달라질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요거였어요. 자, 이제 한번 조금 더 진내어가 나간 다음에 일단 멈춰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워커를 4개 띄웠어요. 4개를 왜 띄웠냐면, 자, 보면 워커 0, 1, 2, 3 이렇게 스타티드 된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1이 1번째, 클라이언트 1이 2번째 이렇게 보내는데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워커의 인덱스 0, 1, 2, 3, 그 다음에 0, 1, 2, 3, 0, 1, 2, 3 순차적으로 지금 워커들이 일을 받는 거를 볼 수 있죠. 무슨 얘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받은 이 서버는 어떤 워커에게 이 일을 줄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방금 본 것처럼 페어 큐잉 방식이에요. 로드 밸런싱, 페어 로드 밸런싱. 즉 클라이언트가 4개면 클라이언트가 3개고 워커가 4개인 경우에 첫 번째 요청이 왔어요. 워커 1 해줘요. 두 번째 요청이 왔어요. 워커 2 해줘요. 세 번째 요청이 왔어요. 워커 3 해줘요. 네 번째 요청이 왔어요. 워커 4 해줘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알겠죠.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죠. 누군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페어한 로드 밸런싱. 제로 메시지 큐는 그렇게 페어하게 워커들에게 작업을 전달해야 되는 것들도 이미 내부에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면 페어하게 일을 처리하니 본인이 페어하게 처리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바꿔야죠. 페어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워커가 모두 CPU와 메모리가 같진 않겠죠. 그쵸? 특정 워커는 파워풀할 수도 있고 특정 워커는 파워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얘네들에게 부하를 제대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짤 때에는 모든 워커가 동일하지 않으니 그 워커들의 상태를 내가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정보에 의해서 서버가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개짜리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로 메시지 큐는 워커들이 동일하다면 로드 밸런싱을 한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요거를 업데이트를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몇 페이지죠? 46페이지. 46페이지는 교수님이 지금 메모를 조금 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46페이지 4thread 화면도 바꿔야 되고 글자도 수정해야 되는군요. 잘못했네. 자, 수정하면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딜라하고 라우터 패턴을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요 코드에서 약간 미진한 거는 요 클라이언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일단 1초 쉬게 해 놓고 샌드 한 다음에 1초 쉬니 이게 사실상 동기식 모드잖아요. 보내고 쉬고 받고 보내고 쉬고 받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도 서버는 지금 비동기식으로 이미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도 비동기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 때 이미 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멀티 스레드로 띄우면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것이 동기식 방식으로 되어 있는 보내고 쉬고 다시 받는 거라 그러면 소켓 프로그래밍 때 어떻게 했어요? 수신하는 거 별도로 분리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쪽에서는 샌드를 했고 수신하는 것은 이 반복문이 돌아가기 전에 별도의 스레드로 분리했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는 동기식으로 동작하고 있는데 클라이언트를 비동기식으로 바꾸는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 11에서 한 거고요. 요거에 대한 모든 기술은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클라이언트가 풀두플렉스, 즉 비동기식 모드로 동작을 하도록 짤 때 그때 이미 했었다. 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피어 투 피어예요. 이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노트북이나 물리적으로 컴퓨터가 2대 필요하거나 혹은 한 대의 컴퓨터에서 버추얼 머신을 띄우고 있다면 그 버추얼 머신이 쓰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그 버추얼 머신이 돌고 있는 물리적인 컴퓨터가 IP를 가져오는 유무선 공유기겠죠. 그곳에서 직접 가져와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2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유무선 공유기에 쓰거나 2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유무선 공유기에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컴퓨터에 버추얼 머신으로 띄운 프로그램에서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는 그 버추얼 머신의 IP 어드레스 획득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디폴트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물리적인 컴퓨터가 유무선 공유기에서 IP 어드레스를 가져오면 걔는 그걸 가지고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을 오고 가겠죠. 근데 거기서 가상 머신을 띄우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가상 머신의 IP 어드레스는 누가 주냐면 가상 머신을 띄우고 있는 컴퓨터가 줘요. 따라서 유무선 공유기로부터 예를 들어 뭐 172.1.0. 뭐 x 이렇게 해서 내가 컴퓨터가 IP 어드레스를 가져왔는데 이 위에서 버추얼 머신을 띄우면 172가 아니고 뭐 10.0. 완전히 다른 IP 어드레스의 프리픽스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버추얼 머신의 IP 어드레스는 누가 준다? 버추얼 머신을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준다. 근데 지금 이 예제, 통상의 P2P는 단말들이 통신하고자 하는 컴퓨터들이 똑같은 IP 어드레스 프리픽스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예를 들었는데 192.168.55. 혹 X. 그래서 통신을 하고자 하는 컴퓨터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데 결국은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동일하고 본인의 호스트 어드레스만 달라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컴넷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OSI 설명할 때에 바짝 긴장하고 들으라고 했던 거죠. 그냥 컴넷의 이론 수업으로 해가지고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걸 가지고 써야 되니까. 따라서 버추얼 머신 쓰는 학생들은 뭐 VM웨어가 되던 뭐가 되던 간에 그 IP 어드레스, 버추얼 머신에게 IP 어드레스 쓰는 그 설정을 들어가 보면 버추얼 머신 위에서 뜨는 버추얼 컴퓨터가 본인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로부터 IP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실행되는 컴퓨터처럼 똑같이 유무선 공유기에서 IP 어드레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따라서 컴퓨터도 IP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 192.168.55.땡으로 끝나고 버추얼 머신도 192.168.55.땡으로 끝나야지 이 P2P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요.
대부분의 P2P가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편하게 하려면 어떻다?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동일한 유무선 공기에 접속을 한 후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티 P2P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이 레퍼런스 가이드북에 있는 방식이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인데 결국은 P2P라는 건 서버가 없어요. 서버라는 건 뭐예요? 항시 떠가지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응답을 받아주거나 뭔가 작업을 해주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동등해요. 따라서 전철역에 앉아서 모두 다 KT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어떤 서버도 없는 상황에서 각각의 스마트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스스로를 알고 통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P2P예요. 이게 P2P인데 이 예제를 타고 들어가면 P2P 프로그램을 짜는 예제가 제로 메시지 큐 기반으로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too 헤비하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이 레퍼런스를 타고 들어가면 소스 코드가 등장을 하며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데 일단 본인이 듣고자 하는 소켓을 하나 만들고 바인드를 해요. 나는 남으로부터 듣겠다. 따라서 나한테 네가 접속을 할 거면 여기로 접속을 해. 그리고 바인드를 해서 구멍을 하나 열어놓고 내가 남한테 보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하니 소스 코드부터 보면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IP 어드레스에게 커넥트 요청을 날려버립니다. 따라서 이 서브 네트워크에 255개의 단말이 있다 그러면 맥시멈으로 나는 254개의 컴퓨터하고 연결을 맺어요. 정말로 서버가 1도 없는 정말 무지막지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은 운영체제가 대부분 커팅하기 때문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소켓 프로그래밍만 배운 사람이 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무시무시한, 하지만 정말 돌아갈 수도 있는 P2P는 제로 메시지 큐 뭐 소켓 기반이지만 결국은 본인이 남으로부터 오는 연결을 받기 위한 바인드로 해서 리스닝 소켓을 하나 열고 모두가 그렇게 리스닝을 할 수 있도록 바인드를 해놨으니 나 외의 사람에게는 모두 다 커넥트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거를 255개 본인을 제외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이 레퍼런스에 있어요. 이거를 먼저 한번 보고 실행은 시키지 마세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 다듬었습니다. 이유는 제로 메시지 큐는 지금까지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알겠지만 아주 전통적인 소켓 프로그래밍의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좀 더 진보한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짤 수 있어요. 간단한 릴레이 서버도 짤 수 있었지만 내가 앞에서 받는 로드 밸런서가 있고 뒤쪽에 백엔드 서버가 할 수 있는 조금 똘똘한 3계층짜리 아키텍처도 짤 수 있어요. 그죠? 이것들은 대부분 서버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타겟한 거예요. 그런데 제로 메시지 큐를 사용한 마지막 예제로 교수님이 여기 집어넣은 건 스마트폰끼리, 노트북끼리 별도의 서버가 없더라도 자기네들끼리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예가 이제 닌텐도 DS끼리 이렇게 같은 근처에 모여가지고 통신하면서 같이 게임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서버가 1도 없는 서버 기능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P2P는 너무 더러운 P2P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어요. 교수님이 부른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수정을 할 겁니다. 단 P2P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IP 인스톨, 넷 인터페이시스 같이 기능을 추가로 조금 깔아줄 필요는 있어요. 뒤쪽에 얘는 이게 있어야지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던 거를 총동원해서 P2P를 제로 메시지 큐로 구현하려고 해요. 너무 그지 같은 단계는 아니고 있을 건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따라서 혹시 로봇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어서 유무선 공유 기능 공유하지만 로봇들끼리 막 통신하면서 가는 경우에 뭐 P2P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 게임을 짜고자 하는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노트북 뭐 이런 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켜져 가지고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뭐 한 다음에 딱 닫는 경우, 요런 거,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나 이런 것처럼 센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얘네들끼리 임시적으로 네트워크와 서로에게 정보 주고받는 행위를 한 다음에 사라지는 거라고 싶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공부하면 될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아무런 서버 기능이 없는 형태의 P2P는 현실적으로는 권장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는 서버와 비슷한 기능을 임시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예제는 조금 길어요. 요소 기능별로 잘랐기 때문에 메인에 해당하는 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버 기능을 일부 구현하는 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얘네들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얘는 네임 서버, 얘는 비컨 서버, 얘는 유저 매니저, 얘는 릴레이 서버,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획득하거나 이런 것이 파이썬 기능이 일부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좀 되라고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획득하는 함수입니다. 파이썬이 기본으로 이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할 때 유용하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사실상 4개의 서버를 띄우는 게 요런 류에 맞습니다. 완전히 전용의 서버가 아니고요. 메인부터 들어가면 뭔 짓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if 구문에 의해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 요 첫 번째 if 구문을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보는 것과 같이 함수를 하나 호출하죠. 근데 그 위에 보게 되면은 searching for P2P 서버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기법을 많이 써요. 피어 투 피어라고 얘기하지만 뭐 임시적으로 서버 기능을 하는 애를 주로 쓰는데 그걸 찾도록 교수님이 좀 짰습니다. 짤 때에 뭘 주느냐? 현재 본인의 IP 어드레스 주고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도 보면 뭐 바로 거기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 주소. 그래서 본인의 IP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주소를 주고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P2P로 살아날 때에 나 말고 다른 애가 있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는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를 하나 정했습니다. 이런 포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러면 나 말고 누가 미리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위에 있는 이 긴 구문은 무엇이냐? P2P 프로그램을 켰는데 정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나밖에 없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P2P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일부 서버 기능을 스스로 제일 먼저 동작시키는 거예요. 아래는 짧죠? 이미 누군가 들어와서 나 말고 아무도 없네. 아이 외로워. 기다리면서 서버 기능이나 좀 켜볼까? 이렇게 누군가 켜봤다면 아래는 수월합니다. 그냥 걔한테 가서 야, 너 혼자 외롭게 있구나. 나 이제 살아났어. 우리 같이 P2P 통신하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긴 이유는 항상 이런 경우에 4개의 서버가 필요해요. 하나는 이 안에 본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애입니다.
하나는 이 안에 본인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제 비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콘. 비콘이 뭐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등대가 불 피우듯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통상 4개의 서버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등대가 불 피우듯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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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따라서 살아난 모든 애들은 주위를 둘러봐서 깜빡깜빡 불 피우는 애가 있으면 오, 누가 있네 이미 이렇게 하는 거고 깜빡깜빡 하는 애가 없으면 본인이 깜빡깜빡 하는 이거를 켜야죠. 이거는 어떻게 동작을 한다? P2P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코드는 명확합니다. 깜빡깜빡 주기적으로 모두에게 발송. 이럴 때 쓰는 거. 퍼블리시. 제로 메시지 큐 컨텍스트를 만든 후 퍼블리시를 해요. 그리고 얘는 누가 들어오든 말든 본인이 대기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계속 뿌리고 있으니 바인딩을 걸어놨고요. 폼은 간단하죠. 끊임없이 보는 것과 같이 네임 서버,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집어넣은 정보를 계속 뿌려대고 있어요. 1초마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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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따라서 통상 P2P를 할 때에는 누군가 서버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게 있고요. 결국은 얘가 껌뻑껌뻑하다는 건 살아났는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이런 애가 있다는 거는 야 여기에 나 말고 누가 있구나 미리 와 계시네 라는 거죠. 그 다음엔 두 번째 이렇게 모두에게 254대 1의 관계를 맺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보내면 그 누군가가 다른 애들에게 전송하는 하나의 일종의 릴레이 서버 같은 게 필요해요.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릴레이 서버가 있죠. 릴레이 서버의 역할은 메시지를 받으면 뿌립니다. 단순하죠? 메시지를 받으면 뿌려요. 따라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정보를 가져오는 컬렉터를 만들었고요. 정보를 뿌리는 퍼블리셔를 각각 퍼블리시 패턴과 풀 패턴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비콘을 뿌려대가지고 여기에 너가 아닌 누군가가 이미 있어 라고 알려줬고요. 그래?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미 릴레이 하는 기능을 아는 애가 있으니 걔를 통해서 정보를 다른 애에게 뿌리면 되니 릴레이 서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유저 매니저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형태는 그래요. 모두에게 정보를 뿌리면 돼요. 그런데 아직 미흡하죠? 누군가 살아있다라고 반짝반짝 보내는 거는 얘는 뭐 아무런 정보를 뭐 누군가하고 교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정보를 받아서 뿌리긴 뿌리는데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얘가 받아서 누군가에게 뿌려야 된다면 그 뿌려야 되는 대상도 있어야 될 거고 또한 이거보다 조금 더 똘똘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야, 우리 안에 있는 애들한테 모두 뿌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애들에게 내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는 얘한테만 선별적으로 가고 내가 보내는 얘 메시지는 쟤네들 전체에게 가고 좀 선별적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 즉 무슨 메시지가 그렇게 받기만 하면 홍수처럼 다 뿌리니? 그건 아니지. 내가 받은 메시지를 필요한 애들한테만 보내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필요한 애들을 알아야죠. 등록이에요, 등록. 유저 매니저. 결국은 비콘을 보고 아, 여기에 나 말고 누가 있어. 그러면 여보세요. 제가 여기 새로 들어왔어요. 저를 환영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일이 보낸 클라이언트 하나가 보낸 정보를 서버가 받아서 저장만 하면 돼요. 따라서 아주 전통적이었던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생겼고요. 아래를 내려가면 간단하게 보는 것처럼 받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지만 리스트 안에 꾸겨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개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살아있다고 뿌리고요. 뿌려진 정보를 보고 등록을 하면 등록을 받아주고요.
지금은 그냥 등록된 애들에게 전체에게 뿌리지만 앞쪽에 있는 애하고 섞으면 유저별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릴레이 서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서버는 아니지만 처음에 단말이 켜졌을 때 방금 봤었던 저런 비콘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search many name 서버라는 것은 보게 되면은 제로 메시지 큐를 크는데 보는 것과 같이 좀 무시무시한 작업을 하기는 해요. 무시무시한 작업을 하는데 1에서 255까지 커넥트를 한 번은 수행해 봅니다. 커넥트를 한 번은 수행을 해가지고 기다려 봐요. 뭐를? 네임 서버라는 정보가 오는지를. 왜 그래요? 비콘을 뿌리는 애는 포트 넘버를 달고 살아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얘가 바인드를 하고 있는 거는 IP 어드레스는 본인 거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개선한 P2P도 이 서치 네임 서버라는 데서 무시무시한 작업을 한 번은 합니다. 언제 하느냐? 본인이 살아났을 때에 누군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IP 어드레스에 특정 포트를 달고서 비콘을 뿌리고 있으니 비콘 정보를 받기 위해 한 번은 보는 것과 같이 포문이 전체 애들에게 커넥트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커넥트하고 비콘 기다리고 커넥트하고 비콘 기다리고 커넥트하고 비콘 기다리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0개를 쫙 뒤져서 비콘을 뿌리고 있는 애로부터 비콘을 받으면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복잡하게 이해되는 거는 P2P 동작을 설명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고 문법은 앞쪽에 있었던 것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누군가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정해진 포트를 통해 비콘을 뿌리고 있으면 걔한테 가면 돼요. 걔한테 본인을 등록하고 걔한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해서 뿌려주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놈을 찾기 위해 한 번은 255개의 컴퓨터 주소를 통해 비콘을 뿌리고 있는지를 일일이 커넥트해서 일단 해당되는 포트로 비콘 정보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으로 돌아가면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봤었던 비콘 뿌리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채팅을 보내고 받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콘을 뿌리는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입하는 거, 채팅을 보내고 받는 것들에 대한 포트 넘버들이 있고요. 그걸 쭉 가지고 결론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비콘을 뿌리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다? 비콘 서버 띄우고 사용자가 등록할 서버 띄우고 채팅을 받아서 뿌리는 채팅을 컬렉트한 다음에 퍼블리시하는 서버를 띄워서 결국 3개의 서버를 딱 띄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서버를 띄우는 것과 3개의 서버를 찾는 이 함수가 4개의 가장 주요한 기능이 되고요. 이걸 이미 누가 해버려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용자로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애는 이 작업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인 경우에는 이거를 띄우지 않을 뿐이지 연결은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커넥트하죠. 그 다음에 P2P 릴레이 서버에 커넥트하죠. 이 작업이 있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면 보는 것과 같이 앞쪽에서의 예제처럼 무한 반복을 하면서 또다시 정보를 주고받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앞쪽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P2P에 쏟아 부었으니 동작은 간단해요. 요 P2P 샌드 리시브에 있는 것만 보면 앞쪽에서 우리가 10%는 오프, 10%는 온 했던 거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2는 오프, 클라이언트 1은 온. 어플리케이션은 똑같은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은 똑같은데 이것을 앞쪽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서버에게 보내서 그 서버가 전달하게 했다면 지금은 무엇다? 완전 P2P 체제에서 모두 다 동등한 휴대폰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재수없게 내가 1등이네 이래버리는 바람에 하이브리드죠.
일종의 서버 기능을 키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휴대폰끼리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릴레이 서버 설명할 때 게임 서버도 될 수 있어라고 얘기했으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을 하는 휴대폰끼리 P2P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왼쪽은 늦게 들어온 애고요. 오른쪽은 늦게 들어온 애고 왼쪽은 일찍 들어온 애예요. 그래서 앞쪽이 길죠. 이것이 결국은 메인 함수의 앞쪽에서 없으면 띄워야 되니까 P2P 서버 is not found니까 다시 돌아오면 P2P 서버가 없으니 앞쪽에서 그 수많은 서버들을 띄우는 행위들을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서버를 쫙 띄우는 행위를 했고요. 이거를 마친 후 본인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P2P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 자, 어, 어. 요 화면이 되겠고요. 왼쪽이 이제 최초로 구동을 하는 P2P 클라이언트인데 운이 나빠서 이제 본인이 서버 역할까지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한 애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운 좋은 애가 되겠죠. 실행을 하면 이제 보는 것과 같이 없는 거예요. searching for 했는데 P2P 서버가 없어가지고 쭉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뭐 비컨 서버, 그다음에 채팅을 위해서 받는 컬렉터, 그다음에 퍼블리셔 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본인밖에 교수님, 없으니까 영상이 지금 안 보여집니다. 그래, 쏘리. 다시. 보이죠? 다시 돌아갑시다. 왼쪽이 서버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오른쪽은 그냥 늦게 들어온 애. 자, 실행을 하면 searching for 한 다음에 쫙 펼쳐졌는데 얘가 왼쪽 컴퓨터고 오른쪽 컴퓨터예요. 완전히 컴퓨터가 지금 다른 상태로 이거는 동일하게 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두 대는 동일하게 한 거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그 P2P 서버가 없으니까 보는 것과 같이 비콘 서버 켰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액티베이티도 돼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본인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으로서 유저 레지스트레이션을 지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저 등록 마친 걸 볼 수 있어요. 이쪽은 아직 실행 안 했어. 지금 혼자서 열심히 지금 서버 띄워놓고 본인의 서버에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 클라이언트 2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보내고 본인이 받는 행위를 하는 거를 지금 해놨죠. 그리고 보는 것 같이 보면 오른쪽에 클라이언트가 살아났는데 얘인 경우에는 설치했는데 찾았고 그래서 본인은 순수하게 이제 클라이언트 모드로 동작을 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1, 클라이언트 2 여기도 2, 1, 2 이래가지고 둘이 주고받는 걸 볼 수 있죠. 현재 배포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두 개가 같은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놨어요. 두 개가 돌아갈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게 이거를 풀어서 그런 거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화면을 갈아탈게요. 사실은 앞쪽에서 두 대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뭐 고생을 하면은 좋은 거고 지금 보게 되면 54페이지에 보면 요 18번 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그 본인 컴퓨터에 있는 그 본인 컴퓨터에 있는 IP 어드레스에도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이게 어디냐? 살아나가지고 본인의 네트워크에 255개의 컴퓨터를 뒤져대는 행위에서 원래 제대로 된 P2P는 본인 컴퓨터 외에 다른 것까지 다른 것만 이제 뒤져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일부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건 두 대의 컴퓨터에서 같이 도는 거고
제대로 된 P2P라 그러면 이제 컴퓨터 2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러해.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예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P2P까지 같이 동작을 하는 거고 코드에서 저렇게 장난질을 해가지고는 본인 컴퓨터에서 2대를 돌릴 수도 있지만 제대로 돌리려고 그러면 2대의 컴퓨터를 쓰는 게 일단 좀 맞을 거예요. 맞을 거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자, 그래서 일단 P2P를 보여줬어요. P2P 어려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제로 메시지 큐에서 P2P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뭐 너무 시간 많이 허비 안 해도 돼요. 많이 허비 안 해도 되니까 뭐 2대 컴퓨터가 없는데 뭐 그게 뭐 죄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유무선 공유기에 그 주소 이렇게 버추얼 머신 세팅하는 거 그거 쉽지도 않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요번 제로 메시지 큐에서 바란다면 P2P는 그 희망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P2P 게임, P2P 릴레이, P2P 로봇 컨트롤 이런 걸 해보고 싶은 사람은 P2P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단 P2P 앞에서 멈추세요. P2P 앞에서 멈춥시다. 유무선 공유기에서 고정 IP 주는 방법을 아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고정 그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 지금 거의 끝났는데 이제 그 제로 메시지 큐의 P2P 들으면서 미쳐버리겠다, 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같은 사람들은 P2P 앞단에서 멈춘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P2P를 해보고 싶습니다. 고고싱 하세요. 고고싱 해가지고 쭉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제로 메시지 큐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끝판왕으로 P2P를 직접 짜서 보여줬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P2P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조하는 거면 이제 개선할 사항으로는 앞쪽에서는 사실은 서버에 가입자를 등록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이거를 찾아가지고 쓰는 방법도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이 본인의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단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가입자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요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을 뿐입니다. 가장 큰 게 이거 안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앞쪽에 영상을 실행할 때에도 Searching for P2P 서버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이유는 실제로 이 컴퓨터는 맥 컴퓨터예요. 맥OS고 맥미니에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 맥미니라고 돼 있지. 맥미니 정도는 이 코드를 감당해요. 여기 있는 이 어마어마했던 서치 이게 가장 괴물 같은 코드인데 교수님이 보니까 맥미니나 맥OS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제가 윈도우즈 OS 돌아가는 좋은 컴퓨터야. 삼성 삼성의 갤럭시가 아니지, 삼성 노트북 중에 요 펜 달린 거. 그거에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더라고. 뜨문뜨문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포문을 무식하게 돌리니까는 감당이 안 됐는데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2초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맥킨토시는 이거 거의 없어도 돌아가. 이게 뭐냐 하면 셋 소켓 옵션에서 타임아웃을 둔 건데 여기 슬립 모드를 둔다든지 해가지고 윈도우즈에서는 이거 한 방에 이 250개 뒤지면 안 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주면서 줘야지 되더라고요. 노트북이 후져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거 비싼 거니까. 따라서 이 255개를 뒤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할당한 요런 정도로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윈도우즈도 요 정도 하면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거에서 안 돌아간다면 타임아웃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포분이 돌아가는 여기에다가 앞쪽에서 자주 등장을 했던 슬립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요 뒤지는 행위를 굉장히 좀 천천히 하게 하면 아마 돌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이 일단 요거를 만들어서 뭐 리눅스 컴퓨터 여기저기 돌려봤어요. 돌려봤고 그게 이거예요. 저거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어가지고 컴퓨터의 소켓 자원을 일순간에 너무 많이 잡아먹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설명은 하고 있는데 파이썬으로 스마트폰 앱 짠 사람 있으면 이 동그라미 하나 채팅창에 쳐볼래?
파이썬으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앱 짠 사람. 없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파이썬으로 짠 사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실행 파일 EXE를 파이썬으로 짜본 사람. 윈도우즈 EXE 실행 파일 파이썬으로 만들어 본 사람. 동그라미 쳐봐, 동그라미. 채팅창에. 아무도 없어? 진짜야? 파이썬으로 실행 파일 만들어 본 사람 없어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짜본 사람 동그라미 쳐봐. 뭐든 상관없어. 테스트용으로 그냥 안드로이드, iOS. 파이썬 아니야. 파이썬 아니야. Any kind of language. iOS, 안드로이드 앱. 오케이. 헬로 월드 포함. 한 명. 박유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질문 안 할 거야. 편하게 해. 여덟. 오케이. 일단 그래. 원래 내가 랭귀지를 좀 바꿔보려다가 파이썬으로 초지일관 밀고 있는데 그거는 잘한 것 같고 참조차 알려줄게요. 참조차 알려주면 결국은 이제 뭐 연락 가리켰는데 뭐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하기보단 스마트폰도 이제 본인의 개발 플랫폼으로 쓰면 좋잖아. 전제 조건 교수님은 안 써봤어요. 전제 조건을 교수님은 안 써봤다로 걸고 이런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도전해보라는 의미에서 보여줄게요. 나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여러 개를 띄울 테니까. 지금 키비라고 하는 이 화면 보이죠? 이 화면 보면 파이썬, 그러니까 하나의 랭귀지가 나왔을 때 그 랭귀지를 잘 쓰는 사람들이 나오면 굳이 다른 영역에서 다른 언어를 또 배우기보단 그 언어를 쓰고 싶어 하죠. 전제 조건 교수님은 안 해봤어요. 교수님은 안 써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키비라고 부르는 앱입니다. 키비.org고 오픈소스야. 오픈소스. 이게 아마 여기 나오네. 오픈소스고 MIT 라이센스하고 LGPL이니까 조금 루즈해요. 이거 가지고는 저기 앱스토어에 올려도 청구서는 청구하지 않던 건데 이게 파이썬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좀 구질구질한데 보는 것과 같이 이제 from 해가지고 키비에 대한 소프트웨어들 임포트 해가지고 여기 절차 있어. 절차 있는 대로 하면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돌아가는 TV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타겟팅은 안드로이드하고 iOS뿐만은 아니고 데스크탑 컴퓨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지. 안드로이드, iOS도 있는데 여기 리눅스나 OSX와 같이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도 돌아가는 즉 그래픽 베이스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픽 베이스드 프로그램인데 굳이 설명한 이유는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돼요. 혹시 수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쪽으로는 좀 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아직 배우질 않아서 조금 다운된 사람들이 있으면 막 화려하게 예쁠 필요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정도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파이썬 그대로 하면서 모양은 좀 지랄 같지만 지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으니까. 요게 키비가 있고, 키비보다 조금 세련됐다고는 하는데 정보는 구하기 좀 힘들 게 이제 V웨어가 있어요. V웨어. 마찬가지로 파이썬으로 iOS하고 안드로이드 짜고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즈, 리눅스, 웹 이런 것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요게 조금 더 사용은 쉽다라 그러더라고. 사용은 쉬운데 마찬가지로 교수님은 이거는 안 해봤어요.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최소한 뭐 지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제대로 모양 잡힌 걸 한번 짜보고 싶습니다. 왜 그래? 그래야지 뭐 오픈GL이나 뭐 이런 거 써서 화면을 보여주는 걸 해서 뭐 그래픽 게임 같은 거라도 하든가 아니면 오픈CV 해가지고는 뭔가 데이터를 보내서 서버가 가공하는 거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파이큐티가 있어. 파이큐티는 파이썬에 내장되어 있는 큐티라고 부르는 굉장히 전통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사이트 가가지고 파이큐티 치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 그리고 파이큐티는 책도 있고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키비나 미웨어 사용을 해가지고 파이썬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 짜는 게 가능하니까 교수님 안 해봤는데 뭐 유튜브 보니까 설명 있는 걸로 봐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한번 해보거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굳이 이거 안 써도 돼. 이 파이큐티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파이큐티를 좀 보여주는 이유인데 이런 게 있어요. 좀 보면 요게 에디터야.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겠구나. 파이큐티 크리에이터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내려가면 이 화면들 보이죠? 보면은 아이디 즉 그 비주얼 코드나 이런 것처럼 통합 플랫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발 도구들이 이렇게 돼 있어. 완료 시즈 완료 게 위그지그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도 좀 돼 있어요. 테스트도 하고 뭐 컴파일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에디터도 제공을 한다는 거. 따라서 보니까 앱 어플리케이션을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짜보는 것도 관심이 있겠고,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 위에서 돌리고는 싶은데 교수님 제 역량은 파이썬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 킵이나 V웨어 통해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가지고 성공하면 나도 조금 여러분들의 결과물 받아가지고 다음 수업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까 해. 아니면 이렇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파이큐티를 가지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파이썬으로 우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괜찮아. 괜찮아. 혹시 자신감 없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서버 프로그래밍이야 그래가지고는 꼭 뭐 파이썬은 장난감으로 설명하는 거고 뭐 반드시 나중에 고나 씨뿔뿔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 분야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이썬으로도 충분하니까 새로운 언어 뭐 의욕적으로 배우는 거 뭐 할만한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 수업에서는 HTTP2를 제외하고는 그냥 파이썬으로 밀어붙일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저 모양이 그렇게 예쁘진 않겠지만 파이썬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짜서 정말 데스크탑 위에서 서버 앱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그냥 텍스트만 나오기도 할 수 있지 뭐 거기서 이제 한번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한번 짜보는 것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꼭 해라는 아니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몇 번 얘기했죠. 결국 이 수업은 과제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로 메시지 큐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켓도 할 수 있고 제로 메시지 큐도 일단 할 수 있게 됐지. 이제 이후로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올 건데 결국 다음 시간쯤에 이제 그 질문을 던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설문조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채팅창에 교수님이 옵션을 쓰고 옵션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호도 테스트를 할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오늘 제로 메시지 큐까지 마치고 나니까 내가 저런 방식으로 서버 짜보고 싶었는데 내가 데샘플을 했는데 워커를 도커로 돌리고 해가지고 이런 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었는데 뭐 이러면 짜보고 싶은 그 엔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잘 됐다. 뭐 제로 메시지 큐로 짜야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나올 HTTP로 짜야지. 그래서 아마 옵션 1은
본인이 짜고 싶은 기술 서비스가 있고 프로젝트가 있고 뭐 다른 수업에서 하고 있는 텀플인데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에서 하는 네트워크 기술 밑에 깔아도 돼요. 뭐 시너지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보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의 수업 내용을 투영해서 사용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는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올리는 거, 이게 내가 원래 생각했던 옵션 1이고요. 옵션 2,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으로만 돼 있는데 나는 C++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수업 내용에 있는 것처럼 수업마다 예제가 있잖아요. 이 수업 예제를 나는 C++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모든 렉처 안에 있는 모든 예제 코드를 다 짜오라고 하면 그건 내가 도둑놈인 것 같고 그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렉처 몇 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될까에 대해 교수님이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이런 접근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 경우에는 이제 다음 수업들을 학생들한테 뭐 C++ 예제가 이런 게 있으니까 C++는 요거를 참조하렴. 그러면 이제 수업이 좀 더 풍성해지겠죠. 아니면 세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특화해가지고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파이썬으로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렇게 해서 수업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세 번째 옵션은 좀 고민스러운데, 클라이언트는 스마트폰으로 파이썬으로 짠 다음에 이제 서버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를 뭐 제일 첫 번째 옵션처럼 뭐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업의 내용 안에서 파이썬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 위에 올라가는 거를 좀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그래서 과제는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단 좀 수업에서 했었던 연맥선상에서 좀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선호도가 일단 어디에 있는지 내가 좀 궁금해. 학생들이 선호도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선호도가 뭐 옵션 3개 중에 한쪽이 좀 높으면 그것만 해야지 뭐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옵션에 선호도가 있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로 메시지 큐까지 봤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이후에 나올 내용이 지금 HTTP 있고 그다음에 gRPC 있고 HTTP2 있는데 한번 쓱 살펴봐요. 한번 쓱 살펴봐서 꼭 소켓하고 제로 메시지 큐 아니고 뭐 HTTP 1.1, gRPC는 또 이 서버 쪽으로만 정말 가고 싶은 친구들은 gRPC가 쉽고 재밌을 거야. 그래서 한번 미리 살펴봐서 한번 본인들의 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좀 얘기하는데, 혹시 여기 데센프 수업 들은 사람 있으면 X자로 글자 좀 쳐볼래요? X자로. 데센프,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 그렇게 많진 않네. 중간고사가 10월 말 학교에서 정한 일정에 볼 건데, 아마 도대체 이 수업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시험은 프로그래밍 짜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짜지는 않을 거고, 여기 데센프 수업 들은 사람들이 아마 내가 실습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프로젝트로 분리하고 시험은 이론으로만 본 거 경험이 있을 텐데, 시험은 주로 이론적인 부분에서 나갈 거고, 코드에서 뭐 어떤 개념, 뭐 멀티트레드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한 다분히 이론적인 얘기를 질문하고 답변을 할 거니까, 뭐 나중에 중간고사 실습 시험 보는 거 아니냐, 뭐 코드 써야 되거냐, 그렇진 않아. 프로그래밍을 시키지는 않을 거니까 미리 뭐 좀 안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뭐 시험 공부를 정말 코딩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높아심에 좀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면 제로 메시지 Q까지 이제 우리가 수업을 마쳤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오른쪽이 제로 메시지 큐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 있는 가이드예요. 요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면 홈페이지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왼쪽은 요게 책으로 나온 거예요. 내용 같아. 내용은 똑같아요. 왼쪽에 있는 책은 오라일리 계정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뭐 태블릿에 담아서 보기엔
왼쪽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왼쪽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예쁘게 편집이 돼가지고 보기엔 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이 오피셜 사이트. 그래서 사실은 책보다는 이런 정도고,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하면서 특정 목적으로 앱을 짜는 사람이라 그러면 제로 메시지 큐를 제목으로 달지는 않았지만 책이 챕터로는 다룬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야에는 이런 식으로 제로 메시지 큐를 쓴다. 그래서 뭐 미리 관심 있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그 본인이 짜고자 하는 뭐 게임, 뭐 데이터 분석, 뭐 인공지능, 뭐 컴퓨터 비전 이런 쪽에 네트워크가 개입이 되는 그런 분야의 책이 있으면 거기 한번 제로 메시지 큐 언급이 있는지 요 이렇게 목차 인덱스에서 한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제로 메시지 큐 설명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HTTP 1.1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1.1은 가장 전통적인 웹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렉처 7, gRPC가 돼야지 이제 또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